안녕하세요.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이문경 기자라고 합니다. 오늘 원래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 북한인권위원회 미국에 계신 이제 북한인권위원회 그 그렉 스칼라드 사무총장님이 오시기로 했었는데 좀 일정이 좀 바쁘셔서 못 오게 돼서 이제 나이룬 씨가 이제 급하게 연락해서 제가 대신 나와서 좀 안타깝게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하고요. 뭐 갑자기 저도 일하다가 온 거라서 특별히 이제 준비한 건 없고 이제 나이론 씨하고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네, 우리 이 기자님은 사실 저기 밤낮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. 미국에 있는 소식을 미국은 우리하고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새벽에 있는 뉴스를 우리한테 받아서 타진도 하고 또 각 방에 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여러 방에 이렇게 빨리 속보도 전달하고 하는데요. 근래에 뭐 좀 알려 줄 수 있는 뭐 그런 뉴스가 있을까요? 글쎄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그냥 우리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나지은 씨가 이제 여기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 어머니들이 지금 북한 인권이 뭐가 문제냐, 남한 인권이 더 심각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 뭐 얼마나 답답하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. 저도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, 근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첫째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태를 이제 마녀사냥 당하고 좀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시면서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난 건데,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우파 중에서도.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우파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재작년 2016년 뭐 국군의 날 8.15 이럴 때니까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셨어요. 우리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잊어버리고 있는데, 맞습니다. 북한 정권하고 분리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또 간부들한테 자유를 찾아서 내려와라 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셨고, 저는 그게 가장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 좌파 정권에서 뭐 종전선언을 한 해 만에 뭐 여러 가지 생쇼를 하고 있는데, 종전선언에 그때 사인을 하지 않으셨어요. 이승만 대통령이 종전선언이 웬 말이냐, 이거 영구분단으로 간다. 북한 38선 이북에 있는 그 2,500만 동포들도 분명히 자유, 번영, 민주주의, 시장경제 그걸 누릴 가치가 있는데, 김일성 소련의 그 앞잡이인 김일성한테 점령당해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을 놔두고서는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거부를 하셨고, 그렇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이제 유엔군 저 대표로 이제 미국 장군, 또 중국, 그리고 북한 이렇게 그 셋이 참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끝까지 저걸 안 했고, 엄밀하게 얘기해서 한반도에서 이제 38선 이북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아직 수복하지 못한 미수복지구가 되는 거예요. 대한민국 국군이.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살아왔는지는 제가 오늘도 뭐 저 미국 정부에서 나오신 분하고 인터뷰를 하고, 어제도 제가 뭐 태웅 공사님도 좀 뵙고, 또 내일도 좀 만나야 되고, 지금 스칼리아드 총장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계속 만나면서 진짜 이 북한의 인권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고, 여기는 그래도 재판이라도 사기지만 재판이라도 받고 감옥에라도 가고 그러는데, 거기는 뭐 3대 학살은 기본이고 뭐 몇백만 명이 죽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외면했어요. 그래서 그 죄를 저희는 전체가 다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,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그 북한까지 이번에 무너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,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십자가를 저는 박 대통령이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분리해서 지금 남한도 죽겠는데 뭐 북한 인권 웬 말이냐 이렇게 딴 나라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.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국 정부 관계자들한테도 남한 인권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. 우리는 이제 북한처럼 주민들이 대규모로 잡혀가고 그런 건 아직 아니지만, 딱 중요하신 분들, 그래도 한국에서 우파 지도자라고 우리가 약간 그 결집할 수 있는 분들을 거점 딱 잡아가요. 그 사람들이 표적을 갖다가 딱 찍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. 박 대통령 예를 들면, 또 이제 뭐 남재준 국정원장님, 또 이제 또 다른 국정원장님,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잠깐 풀려나시긴 했지만 좌파 정권에 지금 개가 돼 있는 검찰이 또 별건 구속시키려고 그러는 김기춘 실장님,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이분들이 그 반공 투사시거든요.
이런 사람들을 갖다 가둬놔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솔직히 다 아는 얘기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자격하라는 국회의원이 한 놈이라도 있습니까? 그 사람들 전부 우리 세금으로 받아가지고서는 저녁 5시 되면은 퇴근하기 바쁘고 하루 종일 에어컨 있는 시원한 데서 그러고 있다가 원래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국민들이 나와서 지금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돈 쓰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은 잡아갈 가치도 없어요. 솔직히 말해서 약간이라도 우리의 그 우파의 정신적 부심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다 잡아다가 가두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실, 법치 전부 다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또 우파에서 좀 똑똑한 저 변희재 같은 친구 이런 친구들 어떻게든 입을 막으려고 그러거든요. 이 문제를 저희도 이제 자료 정리를 해가지고 유엔에다가 내보내고 북한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남한인권위원회도 같이 문제 제기를 해달라. 그리고 남한 정권의 레짐 체인지가 없이는 저 북한 그 CBID가 됐건 뭐가 됐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대북 전략, 그 전략적 목표 달성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.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달라. 이제 그런 이제 그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도 뭐 많이 알고 있어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. 그러니까 그 좀 남한 인권도 급한데 북한 인권 뭐 얘기할 때가 아니다.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다시 좀 재고로 해주셨으면.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 고생을 하고 지금 계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저 동포들을 좀 해방하려는 저는 그런 마음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. 이미 그분은 이제 개인적인 사심 같은 건 원래 없으신 분이었고 우리가 그 뜻을 잘 읽고 또 혼자서 하실 수 없는 거를 국민들이 해야지 정치인들이나 저 제도권에는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뭐 네.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. 제가 앞에서 사람이 먼저다, 북한 인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사람이 먼저란 사실 누가 했습니까? 문재인이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우리 북한 인권을 왜 얘기하냐면 지금 좀 전에 우리 이 기자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분리시켜서 해서는 우리가 답이 없어요. 또 하나는 뭐냐면 저들은 절대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. 저 주사파 세력들이 한 번이라도 저 NGO 세력들이 한 번이라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한 적 보셨습니까?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을 겁니다. 근데 우리 자유우국 진영의 사람마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. 또 하나는 저들이 못하기 때문에 문재인이 쓰는 사람이 먼저다 아니다 난민 예민이 아닌 북한 인권이라는 걸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.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역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. 우리가 못하는 게 뭡니까? 용어 선정, 색깔 선정, 디자인 선정 이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.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해보자는 겁니다.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만 우리가 더 넓게, 더 높게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만약 그 갇혀진 사무에 갇혀서 저거는 안 돼, 저것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거를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. 좀 전에 말씀 중에 어저께 태영호 공사님을 인터뷰하고 왔다고 하는데 요즘 인터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? 사실 기사 어느 메이저 기사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뷰 기사는 최고로 잘 쓴다고 제가 인정을 하는 기자 중에 하나입니다. 우리 어떻습니까? 태영호 공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어제 조금 뭐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는 또 오프 못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여기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자유우국진영 선배님들이 오늘 온 자리가 좀 보람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우선 태영호 공사님은 이제 연세가 1962년생이세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대학 학번으로 따지면 81학번. 그 학번들이 지금 저 문제 저 촛불혁명, 그 촛불난동 그거 이제 그 폭도짓을 한 전대협 세대가 시작된 게 81학번이거든요. 뭐 저 서울대 출신 뭐 누구누구 이 누구누구 또 지금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뭐 송영길 지금 여자 잘못 건드려서 깜빵 갔지만 뭐 안희정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81학번이고 80년도에 광주 5.18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대학가에서 시위를 많이 했고 전대협이라는 좀 단체가 생기면서 대학가에서 한 10년 정도 좀 휩쓸었어요. 저도 제가 88학번이기 때문에 그 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이 그냥 민주화 시위를 한 게 아니라 이미 그때 이북하고 다 연결이 다 돼 있었어요. 북한 쪽하고.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뭐 정상적인 뭐 나라의 그러니까 우리 저 남한 내부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한 어디나 이제 문제가 있죠. 어느 체제든지 저는 뭐 자본주의, 뭐 자유주의, 미국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문제를 극대화를 시키면서 북한을 갖다가 이제 이상향으로 이렇게 좀
심하게 찬양을 했는데 태공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두 개의 북한이 존재하더라.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가 북한에서 체험한 그 북한, 또 하나는 남한 사람들, 특히 이제 촛불 진영, 지금 제도권을 점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망상 속의 북한. 뭐 약간의 뭐 세습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있지만 항일 빨치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자주적이고 뭐 이런 식의 그 망상으로 점철된 그런 북한이 있어서 그저께 그러니까 3일 전에도 좀 어떤 뭐 이름은 좀 그분 뭐 명예도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여튼 햇볕 정책의 거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제 설명회를 가셨대요. 한 3,000명 정도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북한에 돈을 퍼주고 뭐 잘 달래면은 김정은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안심을 하게 되면은 다 이제 핵을 폐기하고 저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선 연착륙해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여있는 3,000명의 사람들이 우레와 같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황당해서 북한에서 살다가 온 본인이 볼 때는 그 김씨 왕조 같은 경우는 핵을 개발한 게 뭐 90년대도 아니고 이미 6.25 때, 50년대 이제 그때 김일성 훈시로 이제 개발을 시작한 거고 역사가 보통 깊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아니래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독재 정권이라도 권력의 3대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권력의 영속성, 또 권력의 확장성, 그리고 자기 팽창성.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점점 그냥 내비두면은 그건 인간이 그래요 원래 저 뭐 서 있으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냥 사람이라는 게 좀 게으르게 돼 있어요.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별로 없고 권력도 가지면은 뭐 자유롭고 좋기 때문에 뭐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점점 인간이 신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권력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더 커지기를 바라고 점점 독재로 가는데 북한같이 70년씩 이렇게 된 그게 자진해가지고 해결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남한에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는 뭐 여기는 선거도 자주 해서 뭐 정권도 바뀌고 그냥 전직 대통령, 현직 대통령을 그냥 거의 동네 그 개 취급도 안 하면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본인이 볼 때는 전혀 어불성설이다. 그리고 태공사님 같이 고위직에 계셨던 분뿐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, 뭐 호위사령부에 있던 친구들, 또 그냥 이제 일반인으로 탈북했던 사람들, 그리고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티끌만큼이라도 아는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.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미국이 어떤 나라냐,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또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. 그 존 볼튼 지금 국가안보 보좌관, 또 펜스 부통령, 여기 전 최근에 오신 그 해리스 저 사령관 출신 주미대사, 뭐 이번에 이제 새로 선임된 CIA 그 비숍 부국장, 또 지나 스펠 국장, 폼페오가 좀 악역을 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또 정말 그 저 매드독이라고 얘기하는 그 매티스 국방장관, 그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66세, 올해 67세인데 결혼도 안 했습니다. 그분은 자기 침대하고 성경책밖에 안 두고 방에서 그거밖에 안 두고 계시는 분이에요. 왜냐면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정치인이 죽는 게 아니라 저 군인들이 죽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또 실제 전쟁 경험도 많으신 분이고 이제 아프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동에서 막상 일이 터지게 되면 이제 국방장관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정중동 하고 있지만 이러는 거고 뭐 우리까지 여러 피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최대한 늦추는 것뿐이지 절대 그쪽이 바보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지금 압박하니까 나오는 것뿐이지 절대 안 하는데 지금 우리 석탄 문제부터 중국 문제부터 뭐 여러 가지로 뭐 캄보디아, 라오스 다 들키고 있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북한의 그 반인권적 행위들 전부 다 실체적인 조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다 하고 있거든요. 미국에서 11월에 공화당 하원 선거가 연방 선거 끝나게 되면은 아마 그거 전후해 가지고서는 이제 정책이 좀 바뀔 거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게 한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이에요. 여기 종북 정권. 그냥 어떻게든 얘네는 시간을 끌고 그냥 돈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뭐 다른 솔루션이 있냐? 뭐 그것도 없어요.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. 지금 나이론 씨도 얘기했지만 저기 저 서울시청 저 자리 차지하고 있는 박원순이라는 그 또라이 같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옥탑방 가서 쇼하는데 그 사람이 저 10년 전에 광우병 시위 때 그때도 시위 꽤 많이 했는데 여기서 그러더라고요. 북한인권 서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수가 있어야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래. 그래서 저 인간이 저게 미쳤나 해서 북한인권은 얘기 안 하나요? 그랬더니 북한인권은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럼 그 3만 명의 탈북자가 전부 짜고서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위성사진으로 다 들여다보고 뭐 여기 고문받은 흔적이 온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이북에서 실향민으로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집이고 토지고 다 뺏기고 살인 강도예요. 공산당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보상은 필요도 없어. 자기네가 최소한 인정이라도 하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. 그것도 전혀 안 하는데 뭐가 연방소통일이고 그런 거는 저희는 용납 못하고 또 북한 사람들도 절대로 그거 용납 못합니다. 평양만 있는 게 아니고
그러니까 김정은은 살고 싶으면 문재인하고 잘 얘기해가지고 지금 국제 그 사법재판소 ICC에서 반인도 범죄로 기소돼가지고서는 재판받고 사형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면을 해줄 수는 있죠 우리가. 그러고 난 다음에 너 어디 가가지고선 살이나 빼고 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설주랑 뭐 네 할아버지 때 못한 거를 뭐 우리가 연좌제 묻는 그런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런 거는 거치고 나가지고선 이것들이 뭘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문재인이 뭐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러고 저 지금 민정수석 청와대 그 조국 씨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법관 출신들인데 민주화를 위한 그 저 변호사 모임 그 이른바 민변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변호사의 첫 번째 사명은 그 변호사법에도 나와 있지만 인권 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인권하고 안보는 좌파 우파 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.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저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진짜 좌파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 하는 사람들일수록 북한을 못 참아요. 왜냐면 태공사님도 어제 두 가지로 딱 지적해 주셨는데 공산주의 핵심이 생산수단의 국유화 그 다음에 세습 금지예요. 내가 태어났는데 나이를 지는 재벌집 자식이야. 그래서 얘는 뭐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뭐 돈을 굉장히 많이 물려받아갖고 뭐 예쁜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해가지고 막 그냥 뭐 땀 흘리면서 고생하고 짜증 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세습해서 하는 거 세금도 내고 이러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네가 뭐 이재용도 잡아다 갖다 놓고 막 이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왜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 그 세습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.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놈들이 단 한 놈도 없어요. 문재인부터 임종석부터 저 박원순부터 어떤 모든 놈까지.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왜 냅니까 도대체? 우리가 여기 나와서 싸우고 뭐 이러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원천 징수되는 세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.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이제 최소한 그 강제 징수당하는 세금이 있는데 1인당 뭐 세금 내는 국민이 우리 5천만 중에 한 절반 된다고 치면 1인당 5,000원씩만 계산해가지고 뭐 그 액수만으로도 저 북한 탈북자들 또 여기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또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 들여다 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거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저는 솔직히 보수 정권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그분들 이제 감옥에 계시고 고령에 고생하시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정치하게 하지 못하셨는가.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당한 거거든요. 본인들도 고생하시고. 그래서 저희가 저 문재인 정권에 이제 거꾸로 들이고 정권을 되찾아올 때는 진짜 제대로 된 보수 또 우리 세금을 제대로 쓰는 사람들 그리고 박원순이나 뭐 문재인이나 몇몇 사람들은 저는 사형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진국이에요. 쟤네들이 생각보다 겁 많고 취약합니다. 아까 좀 전에 나오셨던 교수님들이 주사파가 뭐 똘똘 뭉쳐서 뭐 이념으로 뭉쳤다 그러는데 제가 직접 그 세대로서 겪어본 거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. 굉장히 허술한 애들이고 돈과 패권과 권력과 여자와 술에 쩔어가지고 뭐 중국하고 북한하고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이념에 목숨 걸 만한 그런 쓰레기도 없고 겁도 많아요. 가진 게 많아서. 지금 좌파가 돈이 많거든요. 우파가 안 하나지. 그러니까 그 중에서 본보기로 그 몇 놈 잡아가지고서는 여적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뭐 전부 다 죽일 수는 없는 거고 그 몇 놈 사형 책임을 갖다가 분명히 물어야 되는 거고 그것도 하지 못하는 나라면은 나라가 아니죠. 뭐 저는 뭐 그런 또 이제 정권이 저는 보수에서 생길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. 그러니까 북한의 비대칭 전략이 핵 외에도 이른바 종북 세력인데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당연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태극기 들고 뭐 성조기 들고 또 나와가지고 싸우고 계신 분들 우리가 뭐 여기서 뭐 계산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뭐 국회의원 되고 뭐 보좌관 되고 뭐 권력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면 전혀 아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지키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가서 싸우려고 나오는 거지 무슨 뭐 여기서 무슨 뭐 명예를 바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사심이 없는 세력을 이기지를 못합니다. 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.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글만 잘 쓰신 줄 알았더니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말할 틈을 안 주네요. 말 너무 잘하시죠? 네, 우리 이문경 기자는 인기가 많습니다. 제가 우리 또래 세대라서 뭐 사실은 이문경 선배가 88학번이고 아마 전대 끝물이고 제가 91학번이니까 제가 한 초년 1기입니다 사실은. 그래서 이거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사실 우리 이문경 선배 일액을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학생 운동을 상당히 그것도 뉴스에 나올 정도로 하셨던 분이에요. 예, 모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. 그래서 좀 전에 막 그렇게 장황하게 있던 얘기가 혹시 선배님들께서 이거 본인 생각 아니야? 절대 아닙니다. 이분이 사람을 만나고 미국의 신문을 보고 미국의 방송을 보고 그걸 다 종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
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그 점을 제가 한번 더 찍어드리고 있고요.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어수선합니다. 건국 지금 70인이 뭐 아린이 이러고 있습니다. 우리 이 기자님이 보셨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논하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. 건국 70년 논란이요? 네. 저는 그 얘기만 들으면 좀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,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내년이 건국 100주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. 제가 이제 3.1운동 기념사업회 그 사단법인 이제 공동 이사기도 하고, 또 내년이 이제 3.1운동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 인터내셔널 디렉터 이제 저희 지부가 미국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좀 있는데, 뭐 저희는 물론 당연히 우파입니다. 독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파독 강부들, 그다음에 이제 그 간호사분들이 중심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했는지를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고, 미국은 또 크리스천 위주로 이민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우파고, 일본 쪽이 지금 조금 이제 와해가 됐는데 이제 재건 움직임이 좀 있고요. 근데 이제 저쪽에도 천국교회관에도 제가 뭐 남의 단체 비하하고 싶진 않지만 거기도 3.1운동 기념사업회 뭐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저 이른바 이쪽 정권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. 북한의 샘물 관련된 것도 들여보내고, 또 정부 돈을 받아가지고 뭐 몇십억씩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아가지고 내년이 3.1운동 100주년이라고 미국의 저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, 그 호남 출신 분 계신데, 그분이 돌아다니시면서 뭐 저 유네스코에 3.1운동 100주년을 등록을 하겠다는 둥 뭐 그러고 다니시고 계시거든요. 근데 좀 그거가 3.1운동 100주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거를 건국 100주년까지 같이 하겠다. 그것도 김정은하고.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부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 얘기는 뭐냐면은, 근데 이 사람들이 1948년에 대한민국을 부정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, 전부 다 뒤에 북한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데, 한반도에서 1948년 국제법과 여러 가지 국제 정치, 뭐 국제 관계, 뭐 다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인정된 그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을 해야지만 저 DPRK, 북조선 인민민주공화국, 저 김일성의 저 나라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그 나라가 된다.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북한 위주로 휩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, 너무 여기가 코미디인 게, 그러면은 1919년에 건국했으면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했다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, 김일성은 자기 나라에서 지금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러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대답을 못해요. 그러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만도 못한, 유치원생만도 못한 수준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뻘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고,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통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정부 돈 그냥 갖다 먹고 싶은 거예요, 그냥. 왜냐면 쉽거든요. 우리 뭐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장사해서 돈 벌려고 그러면은 나가서 뭐 한 달에 진짜 50만 원 순수익 남기기도 힘들어요.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직장 다니거나 기술 있거나 그러신 분 빼고는 일반인들이, 소위 걔네가 민중 하도 얘기하니까 서민들 얘기하면은. 근데 저 이른바 386 세대, 지금 50대가 된, 뭐 대학 때부터 한 게 뭐냐, 우리 저 나이론 씨도 옆에 계시지만 그냥 데모하고 선거하고 축제하고, 데모하고 선거하고 축제하고, 데모하고 선거하고 축제하고,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. 그리고 대학에 일단 들어가면 총학생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총학생 회비가 있습니다. 그냥 그 돈을 풍풍 쓰는 게 습관이 된 거야, 이놈들이. 그리고 이제 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30대 때 이미 배지를 DJ 정권, 노무현 정권 들어오면서 쉽게 그냥 그 배지 달고, 제일 먼저 한 게 뭐냐, 그때 저 광주에 가가지고 NHK 단란주점에서 여자 끼고 술 처마시다가 임수경이랑 지들끼리 싸움나서 들통나서 개망신 당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이미 타락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 10년 하다가 정권을 뺏기고 지들도 이제 아쉬우니까 폭동을 해가지고 권력을 되찾은 건데, 쟤네들이 사실 선거 이런 거 잘합니다. 또 대중미디어 이용도 잘해요. 우파 제가 자한당 분들 보면 참 답답한 게, 되게 모범생 출신의 얌전하신 분들 같다, 좋게 표현하면. 그리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저 사람들은 세금 도둑들 아닌가, 뭐 하는 일이 뭔가, 우리만큼 절박한 게 아무것도 없고 하루아침에 야당 됐는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, 뭐 제가 뭐 실명은 특별히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우파고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들인데, 이제 깜빵에 갔으면 창피한 줄 알고 미안한 줄 알고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공동 뭐 어떤 변호인단이라도 구성해 가지고서는, 왜냐면 저것들이 누명도 씌우고 전혀 이렇게 다른 전직들한테 들이대지 않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지 공정한 건데, 전혀 공정하지 않은 잣대를 들이대잖아요. 그러면서 보수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MB도 버리겠다, 뭐 박근혜도 버리겠다. 아까 뭐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. 정치라는 거는 통합을 해야 되는 거지, 그게 분열하자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자한당이 뭐 11%인가 10%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,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자한당 국민들 마음으로 얻을 수 없고, 탄핵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잘못 판단했다거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겠다, MB가 잘한 건 뭐고 박 대통령이 잘한 건 뭐다, 우리가 잘한 거는 뭔데, 우리가 못한 건 이 부분이다, 어떤 부분은 강하겠다, 그렇게 얘기를 진짜 쇼라도 하면은 얼마든지, 저는 지금 여기 더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들이
너무 뭐랄까 약간 지도부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. 그때 작년 3.1절 때랑 굉장히 많이 모였지만 어떤 우리가 이제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저 전략 지도부가 제대로 형성이 못 되는 바람에 이제 다 지치고 실망해서 이제 안 나오는 건데 지도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건 현실이에요.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지. 그 첫 번째 단추는 이제 좀 자한당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다지 개인적으로 기대는 안 합니다. 제가 뭐 그쪽 당에 계신 분들 뭐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냥 우리 국민들 스스로 그냥 싸우고 또 여기 뭐 나이론 씨도 그렇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뭐 이런저런 비슷한 노래 집단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직도 하시고 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종교단체 중심으로도 모이고 그러는데 최대한 우리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반드시 저기 남한 정권이 일단 철퇴를 받게 될 순간이 올 거예요. 지금 사실은 남한 정권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나 마찬가지예요. 그 석탄 문제가 뭐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오늘도 정의용 안보실장이 저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폼페오한테 뭐 쇼하고 그랬는데 저 한국전력 산하에 있는 그 남동 발전인가 그 회사가 지금 걸렸는데 한전이라는 데가 뭐 사기업입니까? 그 공기업이고 산업자원통상부 산하예요. 그 문재인 정권의 그 정부 산하가 범죄 저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밖에 안 되고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어떤 건지는 전 세계가 다 아는데. 여기가 동맹이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다 아는 건데 이걸 그냥 지금 어떻게 보면은 봐주고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. 근데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. 일단은 더 많이 무너질 거고 저 뒤에서 지금 저 금속노조 지금 사람 뭐 돌아가셨다고 거기서 이제 자꾸 시체팔이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 짓을 하는데 저분들도 아마 제 세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제가 중학교 때 저 아버지가 이제 공직에 계시면서 자꾸 이사 다녀서 성남에 한번 이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울에 살다가 이제 가니까 굉장히 못 살더라고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를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 제 친구가 그때 공부를 참 잘하는데 그만두고 공장회를 간다 해서 굉장히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. 그래서 이제 운동권 뭐 이른바 학생운동이나 좌파에 빠지는 게 그렇게 가난하고 착하고 근데 집에 돈이 없어서 공부는 못해 이런 친구들에 대한 연민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. 처음에 출발은.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변질됐고 지금 사실 귀족노조예요. 저 민주노총 같은 애들은 귀족노조고 자기네들의 그 경제 회사가 일단 있어야지 노조도 있고 이러는 건데 회사는 뭐 다 때려부수자 그리고 전혀 비현실적인 임금 인상 그리고 솔직히 자살하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전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. 그게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무조건 정부한테 뭐 항의를 하고 지금 뭐 세월호 사건 같이 전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사안을 갖다가 박근혜가 빠뜨려 죽였다는 둥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저는 김정은이라도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. 자기 정권에 해가 되는 일을 왜 합니까? 그런 미친 짓을.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먹혀들 정도로 여기가 좀 어떤 허약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는 여기 제도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서 얘기하기 좀 복잡하니까 생략하는데 분명하고 확실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히 뭐 우리가 사석에서는 야 그분이 뇌물받을 성격이라도 됐으면 이런 일 일어나지도 않았다. 뇌물받고 자기 사람 자기 패거리라도 만드시는 분이었으면 그런 거 안 했는데 박 대통령은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개파 정치 안 하시고 국민밖에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박 대통령 편을 안 들어줘서 이제 이 사단이 나기 시작한 건데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또 국민들이 일어났지 만약에 이제 다른 대통령 같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. 뭐 단지 불쌍해서 그건 아니거든요. 정말 이건 아니다.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완성시키는 거는 국민들 몫이지 배운 자들의 몫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우리 포지션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제대로 나가서 싸울 때 오히려 미국도 우리한테 도움을 받고 일본도 제자리를 잡을 수가 있고 또 중국도 진짜 문제 많은 나라인데 거기도 또 건강한 흐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다 위기를 저 기회로 삼아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그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 똑똑하기 때문에 선동에 잘 휩쓸리지만 또 방향 제대로 잡으면은 올바른 방향으로도 순식간에 이제 좀 흥도 일고 신바람도 일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태극기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고 우리가 잃을 거는 목숨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.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런 거 너무 나라 앞에서 아까워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말씀 잘하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쉽게 말하면은 그 1919년 김일성이가 그쪽 자기 나라에서 그 쉽게 보면 그 독립을 한다. 자기 나라에서 독립을 한다. 이게 좀 어피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자유 그 진영의 제도권에 대해서 문제 또 그런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고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
다음에도 한 번 더 모셔가지고 또 많은 얘기를 들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어 있는데 해가 많이 짧아진 것 같아요. 우리 입추가 지났고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. 우리 딱 4분만 참읍시다 했습니다. 지난주, 그다음 이번 주, 그다음 주, 그다음 주면 이제 신선한 바람이 온다 했는데 정말 지금부터도 선선한 바람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조금만 참으시고요. 힘내시고요.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선배님들한테 외치는 구호 있죠. 동지들아 모여라. 우리 8월 11일 날 정말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8월 11일 날 민주노총이 저쪽에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. 그러면 여기가 사람이 적으면 우리가 밀리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흥분해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정탐이 휩싸이다 보면 큰 싸움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싸움이 되려면 1대1 좀 이렇게 쉽게 말해 독고다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정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. 11일 날은. 11일 날 정말 이게 많이 모여가지고 민주노총이 저쪽에 사람 정말 많네. 우리가 함부로 저쪽에 터치 못하겠네.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해주셔야 됩니다. 8월 11일 날은 조금 많이 모여주셔야 됩니다. 정말. 여기가 뭐 국본의 자리가 이런 게 아니고 대한문은 성지라 하지 않습니까? 왜 성지입니까? 우리 3월 10일 날 탄핵 때 돌아가신 분들의 발인을 여기서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성지입니다. 태극기의 성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셔서 태극기를 들고 그날은 저 민주노총이 감히 이쪽에다가 딴짓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도 안전요원들이 많이 보충이 되셔가지고 그날만은 저쪽으로 못 가게끔 또 할 겁니다. 여기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찰 책임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집회 기사로 우리 리버티 코리아에서 기사를 실었습니다. 그때 경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그 집회와 행진을 보고 웃는 모습들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 저한테 들어와서 제가 그날은 정말 유심히 살펴보고 그렇습니다. 경찰들에게 묻겠습니다. 민주노총이 행진하고 집회할 때 그런 모습을 가지십니까? 여기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기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나오신 순수한 어르신들입니다. 어르신들이 조금은 미흡하고 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경찰들은 제가 93년도 초에 군에 갔지만 경찰들은 그리고 군인들은 나오는 순간 근무입니다. 정신무장 바짝 차리고 어금니 깍 깨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어디 어르신들 보고 웃고 있습니까? 우리 어르신들도 경찰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뭐라 하십시오. 우리가 눈이 믿고 두 다리 펴고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하십시오. 그날 정말 동지님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저쪽에서 감히 이쪽을 넘볼 수도 없게 만들고 야 저쪽 태극기 세력이 이렇게 사람이 많구나 하는 걸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. 부탁드립니다. 여기 오늘 BJ톨 PD님하고 대한문호 PD님들은 막중한 의무를 지키고 있습니다. 이 우리 난상 토론을 따로 해서 꼭 올려주셔가지고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정말 태극기 들고 야 그날만은 여기를 가야겠구나. 왜? 저기 바로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. 저기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지부지해서 되겠습니까? 부탁드립니다. 정말 40대 아버지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. 40대 아빠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. 그날은 이날 정말 꽉 채 있어야 됩니다. 저도 저쪽에서 선배님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태극기와 성적을 들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11일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민주노총이 절대 우리 태극기 세력에게 함부로 못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. 아마 정식 공지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면서 글을 봤습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이몽경 선배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. 다음에 또 한번 좋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